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3분기 누적 전년 대비 영업이익 10.6% 감소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국내 언론 뉴스들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살아났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025년 10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출 86조 원 역대 최대, 이익은 3년 만에 최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약 7조 원 예상. AI 열풍에 HBM 파운드리 동반 회복. 반도체 모바일이 실적 견인, 가전은 부진. 4분기도 맑음, 내년엔 8년 만에 최대 실적 전망. 이렇게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고요. AI 슈퍼사이클로 올라탄 삼성전자 13분기 만에 최대 흑자라는 제목으로 박현익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10월 1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2조 1조 원, 전년 대비 31.8% 증가. AI 경쟁으로 수요 뛰면서 메모리 가격 크게 올라 발목 잡았던 HBM도 엔비디아 납품 등 정상화 궤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영업 잠정 실적들이 삼성전자가 아마 제1순위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 첫째, 회계연도별 당해분기 대 전분기 대비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중요한가 하냐. 두 번째 질문, 당해 분기 누적 대 전년 동기 누적 증감률이 중요하냐. 이렇게 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적으로 뽑은 작성해 본 표는 2025년도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은 239조 7,10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은 225조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용은 216조 2,500억 3분기 올해, 전년도 3분기는 198억 8,500억. 자, 8.8%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은 매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3조 4,600억으로 전년도 26억 2,300억보다는 10.6%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영업이익률 9.8%, 전년도 3분기에는 11.7%였습니다. 결국 어떤 통계란 것은 누적적으로 전년 3분기보다 우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9%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이 이렇다면은 3분기에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잠정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분기별 비교, 전분기 대비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뭐 슈퍼 사이클 이런 거 쪽으로 했는데 누적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어떤 뉴스들을 내려는지 언론 기관들이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는 게 정치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납니다. 당의 분기말 실적만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 누적 비교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왜 연결 실적만 공시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연결 실적이지
삼성전자 자체의 것이 또한 아닙니다. 자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도 들어가 있고 또 기타 다른 종속 기업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개별이 나와야 연결을 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로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다고 하면은 이미 개별 실적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실적에 대한 누적 실적 비교가 소망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5년, 글로벌 톱3 진입, 영업이익은 5배로. 진상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14일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등 여러 변수와 악재 속에서도 정 회장의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톱3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5위였던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총 723만여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2022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과의 상강 체제를 지켰다. 그래서 요거를 보도에 나온 내용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 현대하고 기아차의 합계 매출액은 2024년도에 282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800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63조 9,824억 원이었고요. 요거는 282억 6,800만 원이었죠. 72.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61.5% 작게 증가했죠. 5년간의 추이입니다. 영업이익은 26조 9천억 원대로서 거의 5배, 여기 영업이익 5배로 나왔죠. 그 379.2%, 66이 36, 6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영업이익률 16.4%, 2019년에 2%였는데 이거 영업이익률로는 8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상승을 한 거죠.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제네시스 개발에 2024년도 판매 대수는 22만 9,532대, 2019년은 7만 7,135대. 이것도 5년간 197.6%가 증가했습니다. 정 회장 취임 후 5년간 현대차 그룹은 체계적이고 발빠른 전동화 전략,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한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강화,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 등으로 글로벌 톱티어로 올라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이 브랜드 출범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제네시스는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 등을 인정받았다. 내연 기관차 시대에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였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며 경쟁사를 뛰어넘는 성능과 가치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과 수소차, AAM, 미래항공교통 등 신산업 투자에도 정열을 쏟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의견, 교황레오가 마가의 거짓 복음을 겨냥합니다. 소피아 테스파이가 살롱에 2025년 10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태생의 최초 교황 레오 14세는 워크 교황이라고 분류됨. 재임 5개월 만에 마가에 동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분노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네오는 피트 헤게스 장관이 추구하는 더 공격적인 태도처럼 트럼프 정권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구는 국방부 장관에서 전쟁부 장관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교황으로 알려진 당시의 무자비한 자유방임 체제에 맞서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외국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도망치거나 착취당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라고 레오 교황은 얘기했습니다. 교황으로 임명되기 전에 레오는 J.D. 벤슨은 틀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순위를 매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마가는 이미 불행했습니다. 레오는 마가 카톨릭 신자들에게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새로 선출된 레오 교황이죠. 미국 시카고 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J.D. 벤스도 그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또 기억이 나네요. 우익 성동과 로라 루머 즉시 라벨이 붙은 네오, 반 트럼프, 반마가, 친개방 국경, 그리고 프란체스코 왕과 같은 완전한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찰리 커크, 레오는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된 개방적인 국경 글로벌 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해. 찰리 커크는 암살을 당했죠. 레오가 부의 불평등을 독재라고 명명한 것에 부의 불평등은 독재다. 요거는 좀 음미해 볼 만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을 맞춘 이 문서는 우파 일각에서는 레오가 미국 보수주의를 비난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들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거의 다른 세상에서 편안함과 사치의 거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한 지 일주일 후 레오는 바티칸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지구의 외침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로마 북쪽의 농경지를 광활한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바티칸의 계획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티칸 시국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기에는 강력한 석유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드릴 베이비죠. 교황은 낙태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친생명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했고, 나는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친생명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또한 표현했답니다. 한 고위 바티칸 관리가 포스트에 말한 것처럼 그 대답은 레오의 비전과 미국 내 우파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여줍니다. 아우플,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좌파 논리다. 레오가 종교적 거리에 머무르기 위한 보수적인 소라는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이것은 현재 희극적인 것입니다. 코미디 같다 이런 얘기겠죠. 레오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대중의 관심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치적이었을 것입니다. 14억 명의 카톨릭 신자 지도자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교회가 말하는 것을 바꾸기 전에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그는 크록스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도 의미는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 태도를 바꿔야 된다.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가가 실망스럽게도 레오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한 지금 그가 그들을 억제할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레오와 세이치의 만남에 참석한 텍사스 소재 희망국경연구소의 딜렌 코벳 전무이사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미국 교황은 지금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제가 또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죠. 소리 내어 읽어서 이해를 해서 다음과 같은 한 이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는 얽히고 설키고 된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도 이게 인생이 이분법으로만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도 정부, 입법, 사법과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정치가 민주정이고요. 또 경제는 자본이 국가 자본과 민간 자본과 이런 거에 또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종교는 지금 레오 교황 얘기는 종교 얘기에서 뭐 정치 경제를 다 어울리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로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정치 행보에 대해서 공격을 비판을 한 것 같죠. 그러나 종교도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죠. 개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한 불교도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세계 종교에서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 모두 구약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불교 빼놓고는. 서구의 종교는 선과 악으로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또한 2000년 동안 남성신이 지배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현 네오 교황도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제 미래는 여성신 삼위일체의 종교가 태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새로운 종교는 서양에서 태동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서구의 종교 카톨릭과 개신교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더 이상 지구를 구제할 만한 어떤 역할을 지금 종교가 못 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인도의 힌두교도 있고 그 국가마다 뭐 특정 그 국가별 민속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지구의 그 종교 문화는 동양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까놓고 음양오행설, 그 음양이란 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합일이 되는 거죠. 3태극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2태극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오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기도 뭐 원래는 8괴가 그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이제 8괴를 4괴로 좀 바꾼 건데 구체적인 의미는 좀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 전에 배운 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에 새로운 종교가 태동될 때는 여성신이 나오기 형성되지 않을까. 뭐 저는 농담 삼아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역할, 샤머니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가 오히려 범세계적이지 않을까는가. 어차피 우리나라도 무슨 종교가 들어왔든지 간에 하늘의 북극성이나 그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를 비는 것은 그 천문 사상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좀 얘기를 입에서 나오게 되네요. 10월 천고마비 계절의 대부분 가을비 우산 속에 라고 제목을 제어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솔직히 70평생에 10월, 9월 거의 9월 말부터일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비도 엄청 계속 가을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온 적이 없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곡식이 잘 여물지가 않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AI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좀 찾아주네요. 근데 10월 8일날 비가 안 온 거로 돼 있고 10월 9일 이틀 동안 비가 안 온 거로 돼 있지만 제 기억 속으로는 10월 8일만 쾌청 맑은 가을 하루였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었습니다. 10월 8일 단 하루만. 나머지는 오늘도 그렇고 흐린 날씨 속에 우중충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우중충한 하늘 날씨처럼 10월 초부터 개천절이 있었죠. 국군의 날이 있었죠. 한국의 날. 10월 달이 매우 뭔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가 연속 내리고 10월 10일 날은 49.3mm로 꽤 많이 왔습니다. 10월 6일도 36.8mm로 꽤 많이 왔고요. 어쨌든 비는 계속 쏟아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10월 8일 하루만 딱 쾌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10월 초부터의 강수량입니다. 연일 10월 8일 하루를 제하고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을 들었습니다. 저는 빗방울 소리 아직도 서정적인 면이 좋아서 그런지 센티메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창문을 조금 열고 빗물이 좀 들어 닥치니까 조금 열고 빗물 소리에 잠을 자장가 삼아서 잠을 나름대로는 충분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8일 개인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문상을 갔는데 그날만 쾌청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30년을 조직에 몸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 30년 시간 동안 조직도 걷고 나도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기여한 바가 있다고 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 봅니다. 문상을 갔던 것은 제가 입사 초기에 전무로 계시던 퇴임하신 명예회장의 영면 소식에 30년이라는 끈끈한 어떤 맺어진 그런 속된 말로 부하 직원으로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조직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조직원은 세대 교체가 된다. 오너가도 역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조직은 영원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합니다.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음 강고롭고 세월은 하세월이라 이런 것 노천명인지 누구 옛날에 그거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늑다리가 될수록 저도 느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한창 나이에 일하는 세대는 생각과 행동이 저희보다는 빠르죠. 그렇게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을 4.5일째만 하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중국 애들이 지금 세계를 제품하는데 996인가 936인가 9시간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9시에 퇴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들 일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뭔 중국한테 이렇게 추격을 당하면서 4.5일째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들을 지금 뱉어내는 이 노조 이런 애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 52간 그것도 많이 줄인 거니까 그 정도
그만해라. 좀 많이 했다 아이가 니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자신들의 고령화 대비에 더 일하기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너희들도 늙은다.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일하려면은 좀 열심히 더 일해라.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네요. 뭐 좀 제 수필 같은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제 또 수필이 또 있습니다. 어, 70대 초반에 그 늙은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늦게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좀 지속 아니 계속 끝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방부 규칙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뉴스 매체 중 뉴욕타임즈, AP 뉴스맥시가 이런 제목으로 데이비드 바우더가 AP에서 10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AP통신, 보수적인 뉴스맥스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포함한 뉴스 기관들은 월요일 새로운 언론 규칙에 관한 국방위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자들을 국방부에서 추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매체들은 이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일상적인 뉴스 수집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스코트 없이 국방부의 대규모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핵에서는 국방부 내 기밀 정보든 아니든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정보를 요청하는 기자에 대한 언론의 출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전쟁을 한다는 정보가 언론에도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미 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의 자유 운운하지만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을 때는 전쟁하겠다는 의사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국방부, 그 전쟁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뭐 언론기관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적한테 이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스파이도 될 수 있는 게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생기면서 자유민주국가인데 왜 이러냐 하는 것은 2차 대전 전에 미국의 언론이 통제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때는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격리를 시켰었던 그런 게 미국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그 이제 서부 개척 시대부터 많이 넘어갔죠. 우리나라는 뭐 하와이 정도나 가가지고 했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부터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통제를 했던 거 그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제할 땐 통제해야죠. 자유민주국가도 전쟁을 생각한다면은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은 이 정책은 그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우리의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군대와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비밀이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리처드 스티븐슨 타임즈 워싱턴 국장은 납세자들이 매년 미국에 약 1조 달러를 지불한다고 언급하며 대중은 정부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뭐 이따시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가는 것은 전 국민이 가는 건 아니죠. 젊은 애들이 가서 희생을 하는 거죠. 국민의 납세자로도 미군이 움직인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젊은 애들이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세금은 내는 거 고맙다, 고마운데 고주할 매주할 그 정부와 군대를
비밀스러운 것까지 국익을 아주 안보에 중요한 것까지 그것은 얘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밀무서운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소비자 없이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이징은 대신 전 세계에 집중했습니다. 엘리녀 프링글이 포춘지에서 10월 14일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공세가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 급감했지만 유럽 및 기타 시장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은 8.3% 증가하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가 2025년에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성장률을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UBS와 도이치뱅크의 분석가들은 양측이 타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곧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현재 백악관에서 15%의 관세율로 운영 중에서는 14.8%의 비미국가로서의 수출 성장을 이끌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6월에 세계은행은 2025년 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0.9포인트 낮춰 1.4%로 낮췄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관세를 자주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버티는 거죠. 버티고 있고 배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친중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타입의 여지 UBS의 도노바는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 모두 화해 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는 원래 위협에서 일종의 후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미국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두 나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미국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미국 수입업체가 일부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중국의 경로 변경을 매우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우회 수출까지 해서라도 수입업자는 수입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세 정책이 별 볼 일 없다는 식의 전개인데 제가 느낄 때 문제는 CCP의 정부 지원금이 과잉 생산과 덤핑 수출로서 세계 제조업체 죽이기로 2035년 중국 제조 초강국으로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는 중국의 대미 수출은 9월에 감소하고 글로벌 출하량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찬호힘 AP통신에서 10월 13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10월 말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진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어쨌든 10월 말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이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냥 소낙소낙하고 헤어지는 수준으로 끝날지 매우 10월 말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피터 틸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부를 좌파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것이기 때문에 얼런 머스트에게 기부 서약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좌파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그런 류의 기부 서약은 포기하라, 이런 내용인 거, 제목을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제시카 코아치가 포춘지에서 10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은 세계 최고 갑부인 앨런 머스크에게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인 기부 서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틸이 로이터 통신에 보낸 녹취록과 오디오 강의에서 틸은 머스크에게 자신의 재산이 빌 게이츠가 선택할 좌파 비영리 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틸은 머스크가 내년에 사망률 확률은 사실상 빌 게이츠에게 14억 달러를 기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 돈을 기부하면은 너는 죽음이야 라는 거로 직역하면 되겠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틸이 말한 대로 머스크는 응답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자, 뭐 뜻은 통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2010년에 살아있는 서역자 중 단 한 명만이 실제로 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2010년 살아있는 서역자 중 단 한 명, 로라와 존 아돌드만이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 틸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는데,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요즘 많이 이슈화되는 그런 회사들인데, 암호화폐 이런 등등으로 데이터 분석 및 보안 관련 회사로 틸이 공동 창업했는데,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로 했지만은 현재 팔란티어, 그 다음에 페이팔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의 핵심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의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현실. 사와다 카츠미가 썬데이 메일 및 에코노미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라디오 방송국의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던 정치평론가가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에 대해 현실적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일본에서 얘기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다카이치 씨의 지지자에게는 참배 보류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이 씨를 지지하는 진보파가 일본의 유화적인 외교 노선의 이해를 표시하는 것과 겹친다.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 대통령 비판 확산 안 되고 있다. 그는 8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의 비판에 급성봉인 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의 정의를 외면한 회담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신문도 역사와 안보에서 양보한 이 대통령은 강한 아쉬움을 남긴 방일이라는 사설을 내세웠는데, 하지만 그 이상의 확대는 볼 수 없었다.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진보파이지만 진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더 앞선다는 얘기일 것이다. 역사가 아니고 나발이고 이재명이 좁으면은 개나 소나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뭐 역사관이고 나발이고 그냥 네가 하는 행동 오라 하는 식으로 추종 세력들 아니냐.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덧붙여서 중도에서 성과 있음이라고 한 것은 59%, 보수파는 29%밖에 안 됐다. 오히려 보수파들이 한일 정상화를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역사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소제목으로 조연 외부상의 발신도 인상적이다. 임명에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문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 윤석열 정권이던 지난해 8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반응과는 사뭇 이번에 달랐다. 김 씨는 TV 인터뷰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일본과 마주해야 한다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사과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억지로 사과를 받아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었답니다. 조 내정자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때는 진보파가 맹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했던 윤석열이가 집권했을 때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그때는 진보파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하고 반발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침묵한다는 얘기죠. 한국의 진보 세력이 보여주는 자세는 당파색이 강한 것이다. 그거를 당파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만 그런 만큼 이 정권은 유연한 대일 외교를 펼치기가 쉽다는 게 현실이다. 단지 일본의 수상이 야수꾼이 참배를 강행하는 일이 있으면 상황은 단번에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 한일 관계는 서로의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국민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마이니치 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에 오랫동안 취재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마이니치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일본의 정치인이 항일 독립운동 가도 묻혀 있는 한국의 현충원에 참배하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이 태평양 전쟁의 전사자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 거냐? 서로 자신들의 국가에 충성했던 전몰자들을 참배하는 것은 상호간에 인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한반도의 엘리트들은 내 탓으로 돌려야지 일본의 강점기라고 표현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좌파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제 식민지, 일제 한일합방을 강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독립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일본이 무력으로서 한국을 그냥 합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그렇게 가리키죠. 일본 놈 나쁜 놈 하고서 조선 양반들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근데 우리 때는 배웠었는데 양반 세도 정치 이런 애들이 물론 그 정도 포함해서지만은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이런 지들은 귀족 자귀를 받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일합방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일제 강점기라고 운운하며 조상 엘리트들을 면피해간다. 만약 자기가 지금 그 좌파인데 자기 뿌리를 찾아보니까 씨발 죄송합니다. 그, 그 한일합방 조약에 관여했던 조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묻으려고 그 호남 세력들의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지주 세력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역사인식 운운하는데 역사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과거 고대 일본은 사실상 한반도의 식민지 아니었던 거냐. 일본으로 국가명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라는 나라는 그저 왜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백제가 망하면서 형님 국가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백제의 전통을 이 왜가 전승을 한다.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계승을 한다. 이런 거로 봐서는 물론 그 일본에는 신라 문화와 고구려 문화도 들어간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본 천황과는 백제계로서 인식이 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한테 식민지배를 받았던 그 지금의 용어로는 식민지배인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좌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니냐. 특히 백제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역사관이라는 거 그렇게 자꾸 이제 그만해라 좀. 그 한일 합방 이런 거 했는데 뭐그 역사관 해가지고 뭐 신사 참배 뭐 어쩌고는데 그래 니들끼리 니들 애국했다고 해서 해. 그래 그거 뭐 이렇게 좀 대국적 그좀 배포 있게 좀 나가줘야 그 국제 외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민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 곧 일본 총리로 선출 일찌감치 축하한 트럼프 정부 간부의 투고의 사의 일간 스포츠에서 10월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의 수반에 소수 단독 정권이 된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씨가 다음 주에도 행해지는 수상 지명 선거에서 순조롭게 수상에 취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내다볼 수 없는 미묘한 상황에 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베센트 씨는 트럼프 씨가 다카이치 씨의 총재 취임을 축하한 투고를 기초로 이것은 훌륭한 뉴스,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곧 일본 총리 대신에 취임하게 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찌감치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빛나는 경력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 정책 입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했다. 향후 미일 관계에서 귀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카이치 씨와 그 내각과 함께 임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대를 적었다. 그는 13일 베센트 재무장관으로부터 따뜻한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또 답신을 했답니다. 베센트 장관이 말씀하듯이 일본과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친구입니다. 쌍방의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한층 더 진행시킴으로써 일본과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포스트. 이 내용을 영문으로도 투고해 베센트 씨에 대한 사의를 나타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트럼프 관세 교섭에서는 아카자와 료마사 경제대생 재생 담당상의 카운터파트의 일명으로서 아카자와 씨가 배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네요. 이것을 보면서 한국 이재명 당선 시와는 확연히 다른 트럼프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악관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한다 뭐 이런 말 대신 중국의 간섭을 우려한다고만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가 미리 축하 인사를 했으면 일본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잔소리 말고 그냥 찍어. 다카이치가 그 수상으로 돼 있는 걸 괜히 니들끼리 뭐 세력 싸움 뭐 그러냐. 속시럽게 패전 후에 다 미국 말 듣고서 니들 경제 발전도 하고 한국 전쟁 때문에 돈도 벌고 그랬는데 미국 말 들어 형님이 말할 때 얘기 잘 들으라고 이런 얘기 아닐까요? 라이트의 불행 나는 태어나서부터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을 쓰면 장가 못 간다는 부친의 말에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계속 왼손으로 젓가락을 쓰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오른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쓰니 저는 편했습니다. 결국 나는 양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손을 쓰면 편한데 세상은 모두 라이트로 돌아가고 그게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 숟가락을 밥상에 다시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다시 젓가락을 잡아 반찬을 먹습니다. 물론 국을 먹으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국을 먹습니다. 저는 양손을 쓰니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식사를 빨리빨리 했습니다. 혼술을 할 때 최근에 혼술이 많아졌는데 왼손으로 쇠주를 따르고 오른손으로 마십니다. 서로 외로우니까 왼손이 따라주고 오른손은 마시고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다는 얘기죠. 외롭고 혼술에도 양손이 화합을 합니다. 오랜 시간 라이트만 쓰는 사람의 어깨를 보니 왼쪽이 외수의 균형이 많지 않더군요. 이것은 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외소에 또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이. 인간은 좌우 두 손을 갖고 태어납니다. 양쪽을 다 쓰라는 것이 자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아마도 동물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만이 편향적으로 라이트를 오른쪽이라고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름이 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동양은 좌우 음양의 조화를 철학으로 합니다. 뭔가 유교가 잘못된 가르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망국이었습니다. 서양은 나이프와 포크, 즉 칼과 삼지창을 양손에 쓰는 방법으로 문명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제패한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좌우가 균형을 맞아야지 국가의 생존은 가능하다는 저의 수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길었습니다. 이것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